네. 안녕하세요. 김인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을 때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 즉, 이제 엄청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죠.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태양.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와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태양 에너지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땔감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땔감을 가까이 갔을 때, 불이 타고 있는 것을 가까이 갔을 때 어떤 게 느껴지죠? 예, 뜨겁다. 그 에너지가 나무가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불을 딱 피면은 어떻게 느껴지죠? 밝아진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무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나를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에너지의 생산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화력 발전,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이제 태양광 발전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초반부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뒤쪽에서는 이렇게 에너지의 생산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은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랑 그 자녀분들이랑 많이 오셨는데 효율적으로 뭔가 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죠. 그럼 효율은 무엇인가? 에너지 효율로 봤을 때는 에너지의 효율은 들어간 에너지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사용을 한지에 대해서 이제 효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효율과 이제 열 효율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열 효율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복잡한 어떤 장치들 같은 걸 얘기할 때 열 효율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에 갔을 때 사용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에너지 대비 이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사용이 됐느냐를 이제 효율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어려웠지만 이제 다음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찾아보시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합성이 있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이제 광합성. 이 광합성은 보통 3에서 6%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이제 빛을 받으면서 이산화탄소가 식물이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식물은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게 한 3%에서 6%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초반에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이제 배터리 얘기를 이제 제가 원래 좀 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배터리의 효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배터리 관련자가 아니긴 합니다. 이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배터리의 충전율이 95%인 걸 보고 오늘 여기서는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꿨는데 되게 높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제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효율이 충전할 때 100을 넣어주면은 95%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지금 높은 상태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아직도 많이 쓰는 게 엔진. 이제 연료를 가솔린이나 디젤이 들어간 그런 차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엔진차의 효율은 맨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유나 석유가 있고 그 석유를 채취하고
그리고 그걸 정제하고 자동차에 석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행할 때 하는 총 효율이 약 15에서 20%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가죠.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전 효율이 95%입니다. 근데 만약에 왜 여기에는 효율이 40%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에서도 처음 석유서부터 이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이 전기가 만들어진 것부터의 효율을 따지면은 한 40%대라는 거죠. 여기 리튬이온이 95% 거의 100%의 효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효율 그게 한 45%에서 50% 정도라서 이제 전기 자동차의 효율이 약 4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딴소리를 좀 하자면은 이제 광합성은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제가 뭐 몇 살 때 그랬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과학 쪽에 좀 연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시작이 광합성이었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 정도에도 좀 되게 조숙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식량난을 해결하고 에너지난을 해결하면은 지구를 구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이렇게 했을 때 막 석유가 고갈된다. 뭐 식량이 이제 모자르다. 물이 모자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석유가 이제 50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엽록소. 만약에 사람 몸에 엽록소가 들어가면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과학적으로 뭔가 관심을 더 갖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물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외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물 쪽에 제가 관심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안 먹어도 됩니다. 자, 안 먹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안 행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원치 않겠다. 그리고 엽록소가 몸에 들어가면 식물이 무슨 색이죠? 사람 피부가 다 초록색이 돼버립니다.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꿈을 이제 포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계속 광합성에 대한 매력을 계속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지금 계속 태양장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이제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광합성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에너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원시시대 아주 옛날부터 생각을 보면은 원시시대 때는 불을 이용했겠죠. 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읽어본 이런 책들 보면은 번개가 쳐서 그게 나무에 이제 내려서 불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가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네,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불을 썼지만 이제 결국은 어떤 노동력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이제 농경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밭을 일궈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온 것처럼 이제 가축 에너지 소가 그려져 있지만은 말 이런 것들 그리고 말은 이제 이동수단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키모인들 이런 분들 보면은 개썰매 이동수단으로서 이렇게 가축을 이용한 방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너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풍차나 바람을 이용한 풍차 그리고 물을 이용한 물레방아가 생각보다
지금 한 2000년이잖아요. 그 2023년인데 거의 막 3000년, 4000년 전부터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도 보면은 이제 막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가 기원전 막 3000년, 4000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이런 풍차나 물레방아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오래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 가축 에너지와 자연 에너지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은 뭐냐면은 에너지의 약간 전환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 에너지를 기계적인, 이때는 뭐 이제 풍차나 그 물레방아는 거의 이제 뭔가 이제 빻는, 식량을 빻는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바람이나 물을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에너지가 사용이 된 화석에너지 시대가 됩니다. 근데 화석에너지의 시대가 되면은 석탄과 석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화석에너지 전까지는 열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땔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석에너지가 되면서 전기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기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열이나 빛이나 이런 것을 얻는 게 그냥 단순한 이런 그러니까 태우는 거가 아닌 다른 걸로도 그렇게 다른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의 활용이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전기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한 중학교 때 제가 핸드폰을 처음 사용한 게 한 1990년대 후반? 그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집에 있는 전자기기가 뭐냐면은 냉장고, TV, 세탁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막 제조할 때 돌아가는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 거의 뭐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의 사용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태죠. 자동차도 있지만은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량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전까지는 열 에너지나 뭐 수차, 풍차 정도만 이제 사용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때 이후에 이제 발명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7세기입니다. 17세기면은 1690 몇 년도 그때쯤에 이제 처음으로 증기기관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산업혁명이 거치면서 주된 에너지원이 석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막 캐는데 영국이었거든요. 석탄을 막 캐는데 이제 탄광을 만들고 들어가 석탄을 캐는데 이제 돈이 되는 석탄은 어떻게든 이렇게 캐서 날라가지고 팔면 되는데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겨나는 게 지하수가 그 석탄 캐는 곳에 막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은 쓸모가 없잖아요. 석탄 그 탄광에서 나오는 물은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편하게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물입니다. 이게 물인데 이 빨간색이 증기고요. 증기가 차오르면 여기서 이 피스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닫고 여기가 이제 찬물이거든요. 근데 증기가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착 주면은 압력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이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밸브를 계속 잠갔다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개량한 그런 증기기관이 개발이 되고 참고로 이제 이 탄광용 펌프가 나올 때가 저도 이제 궁금해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영조 시대 그때쯤에 이제 이게 발명이 된 거니까 사실 기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증기기관이
개량이 되고 하면서 이제 18세기에는 증기기관, 차,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증기기관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거 발전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잘 모르는데 발전 방식을 찾아보면서 좀 많이 놀란 게 아직도 증기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물이 들어가고 화력 발전은 결국은 물을 뭘로 끓이느냐, 그러니까 화력으로 끓이면은 화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기가 만들어지고 그 수증기에 의해서 여기 터빈이라는 게 있고 터빈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가 되고 그게 이제 전기를 만드는 이런 장치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죠. 원자력은 어떻게 되느냐? 원자력은 이렇게 원자력 에너지로 또 물을 데우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물을 데운 다음에 그 증기를 이용해서 또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고요. 수력 발전의 경우에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을 아래로 흘려주면서 결국은 또 뭔가를 돌리고 또 발전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들이 아니라 다 이제 화력, 원자력, 수력 모두 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효율이 약 한 40에서 5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특이한 경우죠.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특이한 게 터빈을 돌리지 않아요. 더 이상 돌리지 않고 태양광 이렇게 지스트에도 있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태양광 판넬 깔려 있는 거. 태양광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판때기처럼 생겼거든요. 이 판때기 같은 거에 햇빛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전선을 연결해 놓으면은 바로 그냥 전구가 켜집니다. 얘네들은 뭐 터빈에 연결하면 안 되죠. 결국 이제 발전기라는 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건데 이제 태양광 발전이 특이하게 바로 이런 필름 형식의 태양 셀에서 바로 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숫자 표가 많아지고 좀 졸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전기 생산 방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8년부터 2022년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전체적인 양도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터빈 돌려가지고 만드는 거. 그리고 복합 발전도 결국은 그 터빈 돌려서 만드는 것들에 이제 부가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기력하고 복합을 거의 비슷하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크게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력 같은 경우는 기력과 복합을 보면은 숫자가 이제 많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자력은 좀 비슷한 것을 유지를 하고 제일 변화가 큰 게 어찌 보면 이제 신재생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아주 커지게 되는데요. 밑에 이제 또 표를 좀 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고 이건 이제 에너지원 석탄과 이제 LPG 이게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이겠죠. 두 개를 합하니까 석탄의 경우에는 좀 줄고 있고 LPG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이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해외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태양광 수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유럽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25% 정도를 태양광과 수력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7.5%인데 이게 신재생 전체고 여기 이제 태양광과
수력만 빠졌을 때 4.7%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신재생 쪽이 늘고 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던졌을 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기후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후가 여기 표에 보시면은 18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오르락 내리락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1970년도 이후부터는 이 평균 온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당연히 물이 많이 증발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후가 변하게 되면은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이 그 원래 살던 데 원래 이제 그 이렇게 나오던 데에서 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식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수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 이제 이게 그 가뭄이 올해인지도 몰랐어요.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광주도 이제 3월인가요? 3월까지 4월까지 엄청 그 가뭄 때문에 댐에 물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경보 문자 계속 오고 매일매일 거의 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그 안전 문자를 막 찾아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저도 이제 옆에 이제 동료분하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비 오고 하루 지나니까 뭐 한 저수율이 18%인가 그랬었는데 하루 비 오니까 60% 됐다. 이틀째 비 오니까 80% 넘었다. 3일째 되니까 넘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너무 들락날락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가 있으니 이게 왜 그럴까를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뭐 예전에 저는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이건 약간 정치적인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는 추세를 보니까 그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가스들, 총 6가지 가스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입니다. 지구의 표면적 중에 바다가 약 70%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원래 바다에는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총 이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서 25% 정도를 바다가 흡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우리 이제 콜라, 사이다 얘기하는 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잖아요. 이 산 중에 비슷한 게 우리가 식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초처럼 바닷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홍수 얘기도 했지만은 온도가 상승이 되면은 남극이랑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탄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콜라를 뚜껑을 따놓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김 빠져가지고 그 김 빠진다는 게 탄산이 녹아있던 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온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것보다는 빠져나가는 걸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온이 더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있던 오염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죠. 수치적으로 따져보면은 산업혁명
전의 이산화탄소가 280 ppm이라고 합니다. ppm은 이제 뭐 단위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건 2020년도가 407이니까 꽤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2021년, 22년은 어떨까 하고 제가 이제 또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0 ppm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보시면 1990년도에 비해서 2000년대 약 10년 사이에 약 1.5배 정도의 온실가스를 우리나라가 배출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보면 2배가 넘었죠. 이때 보면은 뭐 좋은 거는 GDP도 많이 늘었어요. 1990년대는 거의 인구로 보면은 한 $10,000 정도였는데 2010년 되니까 거의 한 $30,000.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증가된 건 알겠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거냐라고 보기 위해서 이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을 찾아봤습니다. 자, 에너지 산업 발전이죠. 전기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은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만들 때,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 그리고 수송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차로 이동을 하든 기차로 이동을 하든 비행기로 이동을 하든 그런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앞에서 이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1990년에서 2000년은 1.5배, 1990년에서 2010년은 2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에너지 산업의 경우 50 정도로 보면은 10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사이에 5배가 넘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2배는 좀 안 되게, 그리고 20년 사이에 2배 조금 넘게. 그리고 수송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 산업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근데 왜 줄여야 될까요? 기후위기, 이런 것도 다 알겠어요. 근데 안 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더 좋게 하려면은 안 줄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줄여야 되느냐? 이제 세계적인 정책 같은 게 생깁니다. 이제 지금 뉴스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2가지의 그런 협약 같은 게 있는데, RE100이라는 게 있고 CF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RE100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만 100%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거의 기업이에요. 기업들한테 너희 물건 팔려면은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100%로 만든 것만 사줄 거야 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안 지킨다, 그럼 물건을 안 사줘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정확한 그 기간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아마 2030년까지가 목표인데 목표를 유예하는 게 2050년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CF100은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로만 이제 해야 되는데 CF100의 경우에는 카본 프리, 그러니까 카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탄소는 뭐냐, 그 화석연료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게 탄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에너지로만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업들 간의 그건 아니고요. 유엔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구글 이런 데서 캠페인처럼 하는 거라서 약간 강제력 같은 거는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강제력이 결국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백과 CF백의 차이가 뭐냐면은, 아리백은 약간 돈으로, 기업이니까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0%만 재생에너지를 썼다. 그러면 20%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내가 생산을 못해도 남의 거를 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CF백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너희들은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만 전기를 생산해서 써. 그러니까 제품을 뭐 하는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냥 생활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써. 라고 이제 하는 캠페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이나 산업 쪽에서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이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으로서 에너지를 만들 때 사용된 이산화탄소 자체를 줄이는 거 하나, 그리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혁명 전에는 280 ppm, 그리고 요즘은 이제 400까지 올라간 그 이산화탄소 떠다니는 것들을 잡아내는 기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보시면은 석탄, 석유, LPG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 생산되는 그 이산화탄소가 거의 1,5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과 원자력의 경우에는 그것들에 비해서 매우 수치가 낮죠. 이 수치의 경우에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 원자력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냥 전기를 정말 생산만 할 때, 발전소에서 이제 재료를 가지고 발전을 할 때 생산되는 탄소의 양이 이만큼인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가 그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태양광인데, 여기서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탄소 수치가 높은 이유는 그 원자력에 사용되는 그 우라늄을 만들 때 들어가는 탄소들의 수치가 여기는 더해진 겁니다. 태양광은 없잖아요. 태양광은 그냥 태양 오면 되니까 이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원자력의 경우에는 그런 재료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좀 더 카본이 늘어나지만 60 정도이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태양광과 원전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 정도에 제가 이제 정부에서 주는 과제들을 이제 알아보고 이럴 때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술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도 있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발전소가 뭔가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아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이제 기술을 설치를 한 다음에 얘네들로부터 얻어진 이산화탄소 기체잖아요. 근데 이제 막 꾸겨 넣는 겁니다. 어떤 통 안에 막 꾸겨 넣으면은 액체가 됩니다. 액체화를 시켜서 얘네들을 통 안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저장입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제 활용 방법을 좋아하긴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CO2를 가지고 다른 거를 전환을 시켜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탄소가 더 늘진 않죠. 탄소가 원래 있던 거를 잡아서 넣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탄소가 더 늘지는 않게 하는 거라서 이걸 좀 더 좋다고 보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이에요. 결국은 비쌉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귀금속 같은 그런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사실 생각이 드는 거죠. 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분야가 아니라서 이거보다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발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가 엄청 작게 나오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계속 돌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회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 재료로 그러니까 변환을 시키고 이럴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 에너지의 원천이 탄소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가 조금 사용이 되지만은 이게 농축을 시키고 그리고 원자력 연료를 만든 다음에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재처리를 해가지고 원자력 연료를 만들거나 다시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발전에 쓰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은 높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우라늄 1g이 석탄 3톤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제 화석 연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도 뭐 안 좋은 얘기지만은 다른 나라가 전쟁이 나서 천연가스 값이 오른다거나 석유값이 오른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화석연료의 그 값도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오르락 내리락 발전 원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원자력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 원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발전 원가 자체도 현재는 다른 화석 연료보다도 한 3분의 2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좀 크죠. 방사선 피폭. 이게 그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거기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1980년대 후반쯤에 체르노빌이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방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생기는 일을 보여줍니다. 엄청 잔인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피폭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는지 막 그런 거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터질 때 사람들이 죽지 않는 줄 알아요. 막 저쪽에서 발전소가 펑 터지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 죽지 않아 봐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방사능이 퍼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좀 참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붕괴열이 있는데 이 붕괴열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2011년도에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전 그때가 붕괴열로 인한 연쇄 폭발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게 사건이 더 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드라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일을 했던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뭐 드라마가 다 그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그때도 보면은 이제 붕괴열이 계속 나옵니다. 원자력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계속 열이 나옵니다. 근데 얘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처리가 된 물이 아니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이 부족합니다. 바닷물을 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 기다려, 안 돼, 기다려를 하다가 원전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일이 커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 우리나라는 방사성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결국은 또 땅굴로 묻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잠깐 찾아봤는데 500m? 완전 위험한 거는 500m, 덜 위험한 거는 100m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막 다 시멘트로 다 막고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뭐랄까 딱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원자력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많죠.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태양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판때기 같은 거, 거기서 빛이 오면은 바로 전기가 나오는 게 태양광이고요. 태양열은 주택가 보면은 태양광으로 이렇게 온수 데피고 하는 그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결국 이제 그것도 물을 끓이는 약간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력. 먼저 이제 장점과 단점을 크게 큰 부류에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 자체가 좀 무한하죠. 단점으로는 이제 설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다. 어떤 거냐면은 아까 원자력 보셨잖아요. 1g에 석탄 3톤.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안 되고, 그런 풍력은 바람이 불면은 전기가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성이 큰 것도 이제 단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은 없지만 이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야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그 규제가 되고 있는 RE100, CF100 이런 것들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가지고 이런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번개를 전기 에너지잖아요. 번개 자체가 전기잖아요. 얘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해봐요. 있어요. 번개를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모르고. 정답. 6월. 언제 칠지 몰라요. 번개가 언제 칠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큰 에너지입니다. 너무 잠깐 오지만은 이게 한 번 쳤을 때 에너지가 거의 서울에서 뭐 한 달치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전기는 아까 터빈을 돌려가 전기를 만들면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바로바로 써야 됩니다. 전기는 저장하려면은 결국 필요한 게 배터리예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번개를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큰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영화하고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만화를 좋아하는데, 자, 아이언맨이 만든 게 이런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무한한 에너지. 사실 이 무한한 에너지를 보면은 생각나는 거는 거의 원자력이죠. 하지만 원자력을 이렇게 소형으로 만들 수 있지는 않으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서 가져왔는데 건담이라는 만화에서 가져왔습니다. 건담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태양광 전지를 지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먼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건물을 그만큼을 또 쌓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력을 받는데 그 에너지가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넘는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만은 건담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네. 그렇고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영화 중에 에어리언, 최근에 나왔던 에어리언 커버넌트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처음 부분입니다.
우주선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말을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AI 로봇이 돛을 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거예요. 원래 없던 건데 돛을 피라고 하니까 이제 펄럭펄럭 거리면서 이제 태양 전지를 싹 피는 거죠. 그러면서 충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랑은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은 솔라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항해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돛담배가 아니라 요트를 하면은 바람이 오면은 그 돛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태양광 발전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태양에서 오는 그런 입자들,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흡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걔가 밀어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이렇게 만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실제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게 이제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또 영화입니다. 이건 좀 부모님들만 아실 만한 영화인데, 스파이더맨, 옛날 거, 2000년대 나왔던 거, 스파이더맨 2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 닥터 옥토퍼스라는 분께서 자기는 태양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태양을 만들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말로만 있는 건 아까 이렇게 영화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최근 기사인데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유지시키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억 도라는 게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1억 도가 되는 순간을 30초 정도를 견디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0초가 아니라 1분, 1시간, 며칠이 되면은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